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듯이 아이를 낳기만 했다고 부모가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제 전남편을 통해 인간이 어디까지 바닥을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얼마나 비참한지 몸소 겪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아이와의 만남은 시작부터 눈물이었습니다.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우렁찬 울음소리 대신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거든요. 아기 호흡이 불안정해서 인큐베이터로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선천적으로 심장 기형이 좀 있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후 눈을 떴는데 남편도 안 보이고 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아이가 상태가 안 좋다고 했고 덜컥 겁이 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요. 저희 아이는 따뜻한 엄마 품에 한번 안겨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중환자실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몸에 어른 손가락만한 굵기의 호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생후 일주일도 안 된 그 작은 몸으로 첫 번째 수술을 견뎌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마저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을 만큼 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음과의 사투를 벌여야 했어요. 저는 미처 회복되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가 아이를 보려고 유리벽을 붙잡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수명을 떼어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이 작은 생명만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요. 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아이는 기적적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의 삶도 살얼음판의 연속이었죠. 병원에 정말 자주 드나들고 입원도 많이 해야 했거든요. 그것도 집 가까운 소아과도 아니고 대학병원까지 다녀야 했죠. 아이는 몸이 아프다 보니 훨씬 예민했고 잠도 잘 자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장도 느렸죠. 또래보다 훨씬 작고 왜소했고 조금만 울어도 입술이 파랗게 질리는 청색증이 왔습니다. 게다가 감기라도 한번 걸리면 폐렴으로 이어질까봐 밤새 아이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며 숨을 잘 쉬는지 확인해야 했죠. 남들은 아기가 뒤집기를 하고 걸음마를 뗀다고 기뻐할 때 저는 아이가 숨 쉬는 것,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넘기는 것에 감사하며 가슴 졸이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아이는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돌이 지나고 두 번째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이건 원래도 예정되어 있는 수술이었어요. 알면서도 올 것이 왔구나 싶고 수술이라는 그 두 글자가 저를 무겁게 압박하더군요. 이번 수술은 그 작은 가슴을 열어야 하는 대수술, 바로 개용 수술이었습니다. 이제 막 12개월을 넘긴 아기가 그 독한 마취와 수술을 견딜 수 있을지, 혹시라도 수술대 위에서 영영 눈을 뜨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저를 집어삼킬 정도였습니다. 씩씩하게 잘 자라는 아이를 보며 잠시 잊고 있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엄습해오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엄마였습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아이 곁을 잘 지켜줘야 했죠. 그렇게 저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수술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수술 당일은 당연히 남편도 같이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수술은 원래부터 계획된 수술이었기에 남편도 수술 날짜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한 번 더 말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수술 날짜를 다시 상기시켰죠. 여보, 이번 달 25일이 하림이 수술 날인 거 알지? 괜찮을 거란 걸 알면서도 또 수술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떨리네. 제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간절했죠.
그런데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허둥지둥거리면서 달력을 살피더라고요. 아, 그날이었어? 어쩌지? 나 그날 안 되는데. 뭐라고? 왜 안 돼? 그리고 전부터 날짜 알려줬잖아. 나도 계속 기억은 했는데 요즘 바빠서 좀 깜빡했네. 무슨 일인데 그래. 자식이 심장 수술을 하는데 그것도 까먹다니. 뭐 얼마나 중요한 회사 일이 있나 싶어서 좀 야속하더라고요. 그날 해외 출장이 잡혀서 일본 바이어랑 중요한 계약이 있거든.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정한 거야. 나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 회사 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 아니, 날짜가 갑자기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전부터 잡아놓은 날짜인데 그럼 다른 사람한테 좀 미뤄도 되는 거잖아. 아, 어떻게 그래. 당신도 회사 다니니까 알 거 아니야. 쉽지 않다는 거. 그거 내가 계약 담당자라고. 하필이면 그때. 그러게 말이야.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남편 말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 그리고 뭐 내가 간다고 달라질 거 없잖아. 어차피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고 당신이 옆에 잘 있어주면 되지. 라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개용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하는데 저게 할 말인가요? 사실 남편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저보다 훨씬 덜하다는 생각은 종종 들었습니다. 자기 자식이면 아프든 건강하든 다 고맙고 소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아이가 아프면 속상할 순 있지만 남편은 그보다는 좀 귀찮아하고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습니다. 자기 집은 다 건강한데 왜 아픈 아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힘들다는 소리도 곧잘 했습니다. 정작 아이 케어는 제가 다 했는데 말이죠. 아이가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거나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칭얼거릴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칭얼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요. 그래서 나중엔 아예 각방을 쓰기도 했죠. 자기 출근하는데 방해된다고요. 남편의 그런 말과 행동을 볼 때마다 너무 큰 상처와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애써 티내지 않고 살았는데 아이 수술 날짜도 까먹은 걸 보니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 작은 아이가 심장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는 건데 어쩜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싶고요. 하지만 회사 일이라고 하니 어쩌겠나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있는데 저 혼자서 아이 곁을 지키고 있노라면 뼛속 깊은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없는 게 낫지 있는데 그런다는 게 더 외롭게 느껴지더군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아이는 회복실로 들어갔어요. 큰 수술을 잘 견뎌준 아이가 너무 고맙고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해야 될 것 같아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수술 잘 끝났어. 아이 지금 회복실이야. 그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답장은커녕 읽지도 않는 거예요. 출장을 간 거니까 바쁜가 보다 싶으면서도 아이 수술날인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싶어서 야속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밤 늦게 답장이 왔고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남편이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은 출장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기분도 좋아 보이고 피부도 반질반질 좀 들떠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기 싫은 출장 갔다 왔다는 사람이 기분은 되게 좋아 보이네 싶었죠. 남편이 아이에게 한 말은 수술 잘 됐다며? 다행이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개용 수술로 인해 가슴에 흉터가 생긴 아이에게 한다는 소리가 고작 저거라니 애아빠 맞나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한테 저렇게 냉담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저와 아이에게 무심한 남편의 행동 때문에 저도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느껴지고 너무 지치기도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잠든 남편을 뒤로하고 아이 병원비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방에서 남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공인인증서는 남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거의 쓸 일이 없었죠. 노트북으로 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데 검색창 자동 완성 기록에 좀 황당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토 료칸 프라이빗 온천, 교토 분위기 좋은 오마카세 예약, 여자 일본 선물.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커플 여행? 프라이빗 온천? 출장을 간다는 사람이 이런 걸 왜 검색하겠나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검색어가 누가 봐도 출장을 갔다 온 사람의 검색어가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의 서랍, 노트북을 전부 다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어떤 여자의 사진을요. 남편은 원래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거든요. 카메라도 다양하게 들고 있고 디지털 카메라, 필름 카메라 등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딜 놀러 가면 그런 카메라를 꼭 챙겨갔고 찍은 사진은 폴더에 저장해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결혼 전 연애를 할 때도 곧잘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사진 폴더 안에 그 여자와 남편이 바로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일본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들, 거기서 즐겁게 웃고 있는 남편 얼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일본 출장이 아니라 내연녀와 떠난 여행이었던 겁니다. 지 자식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그렇게 큰 수술을 받고 있는데 애비라는 인간은 거짓말까지 하고 외간 여자랑 일본 여행을 가다니. 그 기막힌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마저 들었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남편과 여행을 떠났던 그 여자 얼굴을 보는데 뭔가 이상하게 낯이 익더라고요. 코 수술을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본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퍼뜩 떠오르진 않지만 얼굴이 낯이 익은 겁니다. 그 여자 사진을 유심히 보다가 이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죠. 놀랍게도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대학 동창이었던 박민영이었거든요. 박민영과는 대학교 다닐 때 같은 학부이긴 했지만 친하진 않았습니다. 대화도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도 얼굴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박민영은 우리 학교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었거든요. 학교에선 박민영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였죠. 어쨌든 남편의 상간녀는 바로 그 박민영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좁다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제 대학 시절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던 그 박민영이 지금 내 남편과 만나고 있다고?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혹시 아닌가 싶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왜냐면 대학 졸업한 지 꽤 흘렀고 그 사이에 얼굴이 좀 바뀌기도 했거든요. 성형도 좀 했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풍기는 분위기하며 이미지가 분명 걔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아챈 후 당장이라도 자고 있는 남편의 목을 조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냉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남편이 박민영과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이 둘은 뭐 얼마나 오랜 사이고 진지한 사이인지 전부 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증거가 될 만한 사진 자료는 따로 다 저장을 해두고 다음날 대학 동기 중 한 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대학 동기는 워낙 소식통이기도 했기에 박민영에 대해서도 잘 알 것 같더라고요. 지영아, 너 혹시 박민영 기억해? 박민영? 아, 그럼 알지. 너 혹시 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아?
알지. 들은 거 있어. 내 친한 친구 중에 영아라고 있지? 걔는 박민영하고 아직도 잘 지내서 얘기 다 해주더라고. 근데 박민영에 대해서는 왜 물어? 너 걔랑 안 친했잖아. 뭔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구나. 지금 회사 다닌다고 하더라고. 회사? 그 회사 어딘진 모르지. 회사 이름은 정확히 몰라. 근데 그 회사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들었잖아. 와, 진짜 걔 여전히 그러고 살더라. 사람 진짜 안 변하나 봐. 나 그 얘기 듣는데 완전 도파민 돌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 회사에 뭘 어떻게 들어갔는데? 친구는 박민영에 관한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보니 박민영이 들어갔다는 그 회사가 제 남편이 다니는 회사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결국 같은 회사에서 만난 것 같더라고요. 참 이런 우연이, 아니 악연이 다 있구나 싶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상간녀인 박민영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남편이 너무 우습고 한심하더라고요. 그 후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결론은 이혼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결코 쉽게 결정할 건 아니지만 자식이 그 큰 수술을 한다는데 내연녀랑 여행 가서 시시덕거리고 놀고 온 남자를 어떻게 계속 믿고 같이 살겠나요? 그래, 이혼밖에 답이 없다. 그렇게 확고하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도 아닐 거고 주변의 시선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저와 제 아이의 남은 인생이 더 중요했어요. 그런 믿을 수 없는 인간과 한가족으로 살며 속 끓이는 것보다 아이와 저 둘이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었으니까요. 남들 눈 신경 쓴다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참아내며 같이 살아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자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피곤하다며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가 피곤해? 바람 피고 다니니까 피곤해? 남편은 제 말에 우뚝 서서 보더라고요. 미간을 찌푸리면서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뭔 헛소리 하는 거야? 너 바람 피고 다니잖아. 하림이 수술 때도 그 여자랑 일본 여행 갔고. 제가 그냥 어림짐작이 아니라 뭔가를 정확히 알고 말한다는 것을 안 남편은 그제야 당황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왜?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 나 다 알아. 네가 만나는 그 상대 여자가 어떤 여잔지도 알고. 이름 박민영이지? 같은 회사 다니고. 어떻게... 너 혹시 내 뒤라도 캤냐? 그 말에 눈이 확 돌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애 수술하고 간호하느라 정신없는데 내가 그럴 정신이 있겠어? 내가 넌 줄 알아? 자식 새끼를 수술하던지 말던지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너 같은 인간인 줄 아느냐고. 저는 화가 나서 말하면서 옆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화도 거의 안 내고 큰 소리도 안 내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악을 쓰며 소리치자 남편은 잠시 입을 다물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최소한의 양심이나 죄책감도 없는지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 다 안다니까 그냥 나도 말할게. 그래, 나 그 여자랑 사랑하는 사이야. 나 솔직히 이 집 들어오기도 싫어. 마음 떠난 지 꽤 됐어. 이 집만 오면 가슴 갑갑하고 힘들고 너도 하림이 보는 것도 싫고 지쳐. 이렇게 알았다니까 차라리 잘 됐네.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언제 말할까 싶었거든. 나 그 여자랑 살고 싶어. 이혼해줘. 우린 결혼 잘 못한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했는데 아니었어.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사랑 타령 진짜 웃기지도 않아. 누가 보면 당신 처자식 없는 사람인 줄 알겠어. 사랑이 뭔데? 그 여자한테 발정나서 거짓말 치고 이 생난리 치는 게 사랑이야?
네가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 참 우습다. 처자식은 보이지도 않지? 아, 어쩌라고! 내 발목 붙잡지 마. 나 너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라고. 이 결혼이 나한텐 지옥이라고. 내가 당신 발목을 붙잡았다고? 솔직히 난 그렇게 느껴. 네가 나는 하림이한테 뭘 한 것도 없으면서 애비 노릇 남편 노릇 뭐 하나 한 것도 없는 주제에 도대체 뭘로 발목을 잡았다고 느낀 거야? 실컷 바람 피고 밖에서 여자 만나야 되는데 자유롭게 안 되니까 그게 발목 잡았다 이거야? 비꼬지 마. 이런 것도 그 여자랑 당신이랑은 달라. 그 여자는 말도 잘 통하고 나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해주고 보듬어준다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상간녀들은 원래 그러는 거야. 너도 박민영한테 사탕 발리만 하잖아. 내가 진짜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 나는 둘째치고 자식도 아무 상관없어? 거리낌도 없어? 남편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그 여자 임신했어. 가뜩이나 어이가 없는데 진짜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히더라고요. 가지가지 한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뭐? 임신? 그래, 내 아이 가졌다고. 난 그 여자랑 살고 싶어. 진짜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혼해줘. 저는 팔짱을 끼고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아, 이거 사람 새끼 아니구나. 고쳤을 생각도 없지만 애초에 고쳤을 만한 인간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제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더니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꼬라지를 보는데 남편하고 처음 만났을 때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아르바이트에서 만났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한눈에 반했다며 사귀자고 엄청 저돌적으로 굴었습니다. 저는 그게 부담스럽기도 해서 거절을 했는데도 자기는 계속 기다리겠다고 저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부모님 차까지 빌려 집이며 학교 데려다주고 자기 시간 끝나도 제 아르바이트 마감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저 데려다주고 거기에 선물 주고 챙겨주고 정말 제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좀 몸이 안 좋았는데 저 병원에 데려다 준다고 본인 시험까지 빼먹었대요. 왜 그랬느냐 뭐라고 했는데 자기한텐 시험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랑에 빠지면 정말 푹 빠지는 사람이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요. 그때 주변에서는 다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잘해줄까? 게다가 이렇게 나한테 헌신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6년간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그 시절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사랑에 빠지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 시험까지 빠지고 저를 데려다 주었던 그때 일도 떠오르고요. 그때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진 자신을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충동적이고 무모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지금 박민영에게 빠진 남편이 딱 그때 그 모습 같더라고요. 박민영한테 푹 빠져서 처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여자한테 달려가고 싶어하는 아, 저 인간은 그냥 저런 인간이었구나. 책임감도 계획도 의리도 뭣도 없는 그냥 당장의 감정과 본능만 중요한 철딱선이라고는 없는 인간이었구나. 결혼은 남편이 아니라 저야말로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집을 떠나려는 남편에게 그 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푹 빠진 박민영이 어떤 인간인지 밝힐 때가 되었죠. 짐을 싸는 남편을 가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짐 천천히 싸.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그렇게 급할 거 없다고. 제 말에 남편이 저를 보더라고요.
이혼해 준다고? 그래, 이혼해줄게. 나라고 뭐 이 결혼이 아쉽고 네가 아쉬워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겠니? 아픈 애 놔두고 상간녀랑 여행이나 가는 인간인데 나야말로 네 얼굴도 보기 싫지 않겠어? 제가 뭐라고 하든 남편은 이혼해준다는 말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지? 그런데 나가기 전에 하나만 알고 가. 뭔데? 너랑 바람 피우는 그 여자 내가 어떻게 아는 줄 알아? 내 대학교 동창이야.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몰랐나 보더라고요. 박민영 그리고 그 여자랑 회사에서 만났지. 남편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그랬죠. 그래도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박민영이 어떤 애인지는 내가 알려줄게. 걔 우리 학교에서 엄청 유명했던 애거든. 뭐가 유명해? 학교 끝까지 못 다니고 자퇴했어. 근데 그 이유가 참 대단하거든. 이유가 뭔데? 유부남 교수랑 불륜 저질렀어. 지보다 20살이나 많은. 그 교수 와이프가 학교 찾아와서 뒤집어 엎었고 그 일로 그 교수 학교 그만뒀고 박민영은 자퇴했더라고. 그 말에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니 얼마나 유명인사였겠어. 21살짜리가 20살 많은 대학 교수랑 바람피고 그 와이프가 찾아오기까지 했으니 남편의 눈이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네가 지어낸 거 아니야? 놀고 있네. 가서 물어보던지. 하긴 물어본다고 순순히 말하겠어? 거짓말한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게 무슨 말이야? 또 있다고? 그럼 그런 엄청난 과거가 있는 애가 하나만 하겠니? 걔 너네 회사에서 일하지? 거기 어떻게 들어간 줄 알아? 대학교 졸업도 못하고 사회생활 경험도 전무한 애가 니네 회사 어떻게 들어간지 아느냐고. 아버지 친구분이 꽂아줬다고. 아버지 친구분? 걔는 비위도 좋네. 그럼 아버지 친구한테 스폰을 받은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 말에 남편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스폰이라니? 누가 스폰이라는 거야? 걔 오래된 스폰서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너네 회사 사장이랑 친구래. 그래서 너네 회사 꽂아줬다는데. 이건 지어낸 게 아니라 박민영이 직접 지 친구한테 얘기한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무슨 소설 써? 소설인지 아닌지는 직접 알아보시고요. 이제 짐 다 쌌으면 나가. 내 할 말도 끝났으니까.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있네. 그런 삼류 싸구려 같은 소리를 나한테 믿으라고? 믿든 안 믿든 네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한 짓이 제일 삼류 싸구려라는 건 알아도. 처자식 놔두고 바람핀 주제에 상대 여자는 뭐 양심 있고 멀쩡한 여자겠니? 웃기고 있네. 야, 너랑 딱 어울려. 똥이랑 설사의 만남이네. 개소리 하지 마. 민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 앤데. 그 말에 저는 폭소를 했죠. 순진 다 얼어 죽었네. 그렇게 순진해서 불륜을 밥 먹듯이 저지르냐? 아,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어. 내 알 바도 아니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애 낳으면 친자하기는 해봐라. 니 앤지 그 스폰서인지 어떻게 알아? 하긴 뭐 그렇게 좋으면 뻐꾸기 아빠 노릇이라도 하던가. 등신같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독서를 날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이 진짜. 남편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저도 똑바로 남편을 노려봤죠. 잠시 후 남편은 욕설을 내뱉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박민영에게 사실을 확인하러 나간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쾅 하고 닫힌 문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충격받은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피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으로 옮긴 후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상간소장은 회사로 보냈습니다. 남편 것과 박민영 것도 같이요. 더불어 회사 측에도 내용 증명도 함께 보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통쾌했습니다.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기에 그 둘이 불륜 사이라는 사실이 일파만파 퍼졌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 남편이 박민영과 외근이나 출장을 핑계로 회사 돈을 사적 유용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회사는 본보기를 보이겠다며 남편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는데 사실 여기에는 박민영의 스폰서 입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네 회사 사장과 박민영의 스폰서라는 그 남자와는 친구 사이라는데 괘씸죄로 남편을 고소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기 첩이랑 바람났다 보니 용서할 수 없었겠죠. 그 남편도 박민영도 회사에서 나란히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들은 이야기가 진짜 배꼽 빠지게 웃기더라고요. 저한테 박민영에 대해서 다 들은 남편은 박민영에게 그게 다 사실이냐, 대학교 다닐 때 20살 많은 대학 교수랑 바람피고 지금은 스폰서까지 있다는 게 맞느냐고 따졌나 봐요. 박민영은 됐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고 둘은 길거리에서 개싸움을 벌이다가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그 둘도 당연히 파탄이 났죠. 사랑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다던 전 남편놈. 그 정도로 좋아 죽겠으면 상간녀가 어떤 여자여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사랑 타령하더니 그 사랑 참 알량하고 가볍기도 하네요. 책임감도 없고 충동적이었던 전 남편놈은 결국 지발등 지가 찢고 나락으로 갔습니다. 제 아이 하림이는 2번째 수술 후에 건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가슴에 남은 수술 자국은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힘든 시간을 이겨낸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가 너무 기특하고요. 아빠라는 존재는 없지만 그 빈자리가 조금 더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2배, 3배 더 사랑을 주고 튼튼하게 키울 겁니다. 아픈 자식 나 몰라라 하고 파렴치한 거짓말까지 일삼았던 남편에게 내려진 벌.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으니 저는 이제 제 보석 같은 아들과 함께 꽃길만 걸어가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